네, 2022년 3월 8일 이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구려가 치렀던 전쟁과 비교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우크라이나와 고구려.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싶은 거는, 하고자 하는 건 종신방어와 후방 차단 작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이우죠. 자꾸 키예프가 붙어갖고. 키이우에 러시아군이 진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키이우를 향하는 러시아군 행렬, 자동차 행렬이죠. 60km에 이른답니다. 모든 공격 부대는 기동 부대가 합니다. 이 보병이 걸어가서 싸울 수는 없어요. 보병이 간다면 자동차라도 타고 가야 됩니다. 기동 부대입니다. 더 좋은 거는 방어가 되는 장갑차를 타고 가는 기계화 보병. 그리고 거기에 포를 올린 기갑이 붙어야 되고, 포병도 견인차나 차로 끌고 가거나, 병사들이 밀고 갈 수는 없죠. 아니면 스스로 달린 자주포, 이렇게 해서 기동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동부대가 들어가는데 기동부대가 어디로 갑니까? 저 같은 보병이라면 저 산 잘 타니까 산으로 들러 가겠지만, 이 사람들은 차량이니까 길로만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약점이자 강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게, 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이 러시아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 소득 수준이. 못 사는 나라잖아요. 도로가 별로 없죠. 한정된 도로로 이 기동부대가 몰리다 보니까, 한 군데로 가다 보니까 행렬이 앞에서 누가 돈자되죠. 반드시 기동 차량이 움직이면 고장나거나 빵꾸 나는 차 있으니까 멈추면 뒤로 주르륵이잖아요. 고속도로 달려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 옆으로 우회를 하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라스푸티차 현상. 우크라이나가 평지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찬비도 좀 오고 눈도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맘때쯤 되면은 녹죠. 저도 어제 좀 산을 헤매보니까 질퍽거린 데가 있더라고요. 봄눈이 녹으면 질퍽거립니다. 그래도 거기는 평지고, 평지란 거는 강이 없잖아요. 만주벌판 가보시면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으니까 녹은 눈이나 내린 비가 그 자리에 있어갖고 질퍽거리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걸 늪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습지를 만들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가 질퍽거리거든요. 그런 데가 굉장히 영양분은 많습니다. 근데 농작물도 물이 좀 빠져야 자라는데 물이 늘 안 빠지니까 문제인데, 이쪽은 좀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흙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겨울철에서부터 봄철에 오게 되면 이 눈과 얼음이 녹아서 진흙벌이 됩니다. 진흙탕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네, 그게 라스푸티차 현상, 3월쯤에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기동 차량들이 길 아닌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게 뭐냐? 무한궤도가 있는 장갑차하고 전차인데, 그들도 가다 보면 헛돌고 애먹는 겁니다. 가긴 가겠지만 힘든 겁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T-90인데, T-90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메인 배틀 탱크라 해서 MBT, 메인 배틀 탱크는 자꾸 무거워지고 있어요. 왜 무거워지냐? 상대방이 꽝 쏴도 내가 안 뚫리려고 장갑을 전면은 30cm 막 이렇게 특수광으로 하고, 여름에는 옆에는 스커트라 그래서 폭약을 단 것들을 쭉 달아서 상대방이 포를 쏘면 그 폭약이 터져서 나는 안 터지게 하다 보니까 주렁주렁 많이 해서 무거워지는데, T-90은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바퀴 달린 건 더 어렵고요. 라스푸티차 현상에 걸려갖고 길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천시와 지리와 인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리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지 못하면 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걸 이용하면 이기는 거죠. 그 러시아 이제 차량들이 들어가다가 걸려서 딸리니까 돈자가 되고 줄 서 있으면 그거 매복한 사람 공격하기 너무 좋죠. 지금 제블린이라고 하는 미국제 엔티 미사일 탱크, 엔티 탱크 미사일, 영국의 엔로우 같은 걸 가지고 멈춰있는 것들을 공격하니까 펑펑 당하잖아요. 게릴라들을 공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당황해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트럭들을 동원했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민간 차량들을 동원하고 민간 선박등을 동원해서 물자를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그 군대 수송대에 있는 운전병들이 운전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민간 트럭 운전사들이 잘한다고 보십니까? 군인들은요, 전쟁의 전문가이지 수송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투기라면은 공군전공사가 잘하겠지만 수송기만을 놓고 본다면 저는 큰 여객기 같은 크기만 본다면 민간 조종사가 잘한다고 봅니다. 왜 맨날 그거만 하니까. 나머지는 자유롭게 지내고. 트럭도 이들이 잘 몹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레일러나 트럭 모는 운전사들 보면 노련하잖아요. 배도요. 그들이 더 잘 몰아요. 해군 사람들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트럭으로 트럭킹을 하는데 이들도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앞에 러시아군 트럭 장갑차들이 쭉 서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을 향해서 스팅어나 제블린이나 엠로를 쓰면서 자꾸 돈자가 되면서 키이우 공격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헬기로 공중 기동을 해서 물자와 이걸 보내는데 그거는 미국제 스팅어라든지 이런 걸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신궁, 형궁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가 있으니까 이거 좀 제공해라. 우리 것도 한번 사용하게 하고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진짜 방구석 여포가 아닌 걸 증명하자는 겁니다. 자, 작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막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선에 딱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겠다는 개념을 실현했던 게 프랑스군이 과거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마지노 라인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꽝 치면 뚫리죠. 상대방은 한 곳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모든 기습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은 100의 전력을 다 흩어놓으니까 하나가 상대방 100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옆에 사람들이 달려올 수도 없어요. 달려오긴 하겠지만 또 다른 숨어있는 적이 올지 모르니까 자기 방어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어가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방어를 할 때 어떤 방어가 주로 쓰이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적이 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면서 상대방이 이제 힘이 잃도록 지연을 하는 겁니다. 지연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군은 오랫동안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지연전을 목표로 했어요. 그냥 뻥 뚫리는 거는 그건 방어보다 실패한 거니까 작전이 없는 거고. 지연을 하는 사이에 이제 아군들이 와서 뒤에서 후방에 와서 받쳐주고 그다음에 막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방어 작전은 기동방어라는 게 있어서 기동방어는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 우리가 몰렸을 때 워커 8군 사령관이 발휘했던 겁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쫙 우리가 서서 막습니다. 적이 치는 걸 여기를 막고 여기도 막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 뚫릴 것 같은 데에다가 여기 한 부대 뒀다가 거기 가서 확 지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동력으로 막아주고 뺐다가 또 뚫리면 또 그쪽 막아주고 하는 이런 기동방어. 지연전과 기동방어는 한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뚫리는 건 작전도 없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의 방어작전 개념이 뭔가 하면은 적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 6.1 작전 이스라엘 하면서 전방방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전방방어작전. 포워드 디펜스 개념인데 자 적군이 딱 모여가지고 작전을 공격하려면 어디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갖고 어디로 칠지 모르면 쳐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공격당한 다음에 힘드니까 모였을 때 때리는 겁니다. 움직이려고 할 때 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방에서 먼저 방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흩어지고 거꾸로 이길 수 있죠. 이게 전방 방어 작전이고 나토군이 많이 활용하는 거죠. DMZ에 근무하신 우리 남자분들은 페바라는 지역을 아실 텐데 이 페바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연전을 할 때 지연전 할 때 우리가 뚫리겠죠. 좀 밀립니다. 지연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푹 들어오죠. 근데 뒤에서 또 막습니다. 기동방을 통해 막고 합니다. 그럼 적이 자꾸 쭉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우리 쪽 지역으로 쏙 들어오죠. 이 깊이 들어온 거지. 깊이를 영어로 deep, 깊다 그러고 명사로 depth라고 그랬습니다. depth, 깊이 들어온. 이렇게 들어오면 적이 들어온 방향을 빼고는 다 우리 군이니까 얘네가 포위되죠. 이게 종심방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 뚫고 들어오면 펑 터지게 하진 않고 이렇게 봉지처럼 싹 갈무리한 다음에 사방에서 퍼부어서 죽이는 게 종심방어입니다. 종심방어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 땅덩어리 큰 나라들. 그런 나라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뚫린다고 보는 거예요. 적이 쭉 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자기네 수도는 아직 함락이 안 당해. 그래서 쭉 이렇게 쭉 둘러싼 다음에 탁 때려서 종심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는 종심방어하다 보면 수도가 뚫리니까 전방방어를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휴전선부터 서울이 너무 가까우니까 옛날에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지연전을 했다가 기동방어로 해서 일단 막다가 그래서 이제 페바라는 게 있고 페바 말고도 뒤에 알파 브라보 찰리 해서 서울까지가 뚫린다고 본 거죠. 서울. 그래서 델타선까지가 방어선을 쳐놓고 있었죠. 그래서 기동 방어를 하다가 중심 방어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개념인데 저기 나토나 저쪽 군대는 전방 방어를 하는 개념이고요. 우리 군도 전방 방어 개념을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겁을 내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방어 작전 개념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걸 딱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막아내면 우리가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지. 공세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상대방은 우리 쳐들어왔으니 방어선이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한 곳을 뻥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거의 구멍이 뚫리죠.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부대는 옆에 적을 잡으면 그 뒤에 따르는 부대가 이 부대를 초월해서 앞으로 초월 공격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옆으로 팍 퍼져서 지배하고 또 들어가고 이게 초월 작전하면서 공세 이전에서 초월 작전 들어가면서 평양까지 점령하는 경멸 작전, 승리 작전으로 가는 거죠. 이런 작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작전은 후방 차단 작전입니다. 자, 인민군이든 지금 러시아군이든 쳐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앞에서는 계속 중심 방어를 하든 기동 방어를 하든 지연전을 하든 전방 방어는 이미 깨졌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네 공격한 부대는 기동 부대니까 쭉 앞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무기하고 연료를 식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부터 계속 군수부대가 따라오면서 병력도 보충해 옵니다. 이렇게 오는 부대들을 때리는 게 후방 차단 작전입니다. 이건 뭘로 하느냐? 항공기가 날아가서 후방을 때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적은 강하니까 뒤로 날아가서 투하하면은 결국은 못 먹어서 쏠 게 없어서 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가 이스칸데르를 쏘고 단거리 미사일 쐈다는데 그럼 단거리 미사일을 거꾸로 우크라이나에 쏴갖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후방 차단 작전입니다. 근데 이걸 꼭 항공기나 미사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게릴라가 할 수 있습니다. 스팅어나 제블린을 가진 이런 게릴라들이 자기 지역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왔고 금방 배우거든요. 빵빵 쏴버리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작전을 했던 게 임진왜란 때 그때 가등청정하고 가토기요마사하고 이름 갑자기 생각난다. 그 등등이 쫙 한양을 점령하고 강원도 통과해서 함경도 올라가고 쫙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문제예요? 옛날 군대는 현지에서 보급을 하는 현지 도달이긴 하지만 후방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급품을 주려고 육지로 따라가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걸 착살내는 거잖아요. 그때 곽재훈이 이런 사람들이 영남 의병이 세게 일어나서 후방 차단 작전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해를 돌아서 강화도 앞바다를 한강으로 해서 서울 한양 들어가려는데 그걸 막아낸 장수가 누굽니까? 그게 이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순신이 있는 전라도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진주성을 때립니다. 그걸 막아낸 게 누굽니까? 그게 김시민 등이 있던 진주성 전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남이 곡창지대에다가 거기를 지켜내니까 얘네들이 보급에 문제가 걸렸고 평양까지 올라간다면은 보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나라인다. 명나라군이 같이 내려오니까 평양을 뺏기고 뒤로 물러나면서 울산 지역으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 차단 작전을 임진왜란 때는 우리 의병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걸린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페바까지 지연전, 기동방어, 후방 차단 설명드렸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사실 2차 대전의 지상전은요. 미군하고 독일군이 싸운 게 아니라 소련군하고 독일군이 싸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동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러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을 반쯤 나눠서 러시아가 차지했고 이쪽은 우크라이나 있고 거기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키이우에서 벌어지는데 돈바스 지역에서 가까운 데가 쿠르스크입니다. 거기는 쉽게 말하면 같은 자연 조건이죠. 평야고 겨울이 끝나면 라스푸티차 현상이 일어나는 데죠. 거기서 7월달인가 전투가 붙었는데 양쪽에 군단끼리 사상 최대의 기갑전이죠. 그 주스코프 대장하고 만슈타인
구데리안 등이 참전한 건데 이 전투에서 결론적으로 이 진흙벌 전투에서 더 위력을 발휘했던 게 소련군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지면서 독일이 촥촥촥촥 밀리면서 동부전선이 와해되니까 서부전선에 있던 미국하고 영국이 노르망디 상륙을 하면서 양쪽으로 누르면서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쿠르스크 전투에 승전을 한 이 러시아가, 소련이 러시아니까 지금 라스푸티차 현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가서 걸리는 걸 보게 되면 참 웃겨요. 저는 웃깁니다. 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아까 제목에서 우크라이나와 고구려라 그랬는데 보장왕 4년 때입니다. 당시 중국 역사에서 최대의 정복군주를 꼽으라면 고조선을 침략해서 한사건을 만들었던 한무제와 그 다음에 당태종을 꼽을 수 있죠. 이세민이 참 영웅이죠. 보장왕 4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이게 음력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 5월이니까 여름이겠죠.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선 진흙벌이 되는 현상은 대체로 여름에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 5월이니까 양력으로 잡으면 6월 말 정도 잡으면 옛날 기록에는 일자는 안 써요. 월만 쓰는데 보장왕 4년 여름 5월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지요동 니뇨 200여리 임마 불가통 장작대장 영립덕 포토작교 군불유행 도택동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을 드리면요. 이 제라는 거는 이세민 황제입니다. 황제가 요택에 이르렀다. 요택이라고 하는 거는 요동 지역에 있는 뻘지역, 진흙벌 지역 같아요. 연못은 아니고 모택자를 썼지만 근데 니뇨가 200열이다. 진흙벌이 200열이에 펼쳐 있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임마가 불가통 사람과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 장작대장 연립덕 포토작교 이게 무슨 거냐면 장작대장이 요즘 말로 하면 육군의 공병대장입니다. 야, 이 도로 만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작대장이 이름이 염립덕이라는 자가 포토 흙을 깔고 작교 나무를 베어와서 다리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그게 아니고 나무 다리일 수도 있죠. 물이 있는 데는 나무 다리를 놓고 흙을 깔고 해서 그 진흙벌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은 분류행, 군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도택동, 택은 요택을 건너서 동쪽에 이르렀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안시성 싸움을 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왜 이쪽을 통과했느냐? 이쪽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라스푸티차 있는 지역이 불편하지만 그쪽에 지금은 시멘트가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있으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단거리로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놨는데 길이 하나뿐이야. 대한민국은 지금 토목기술이 좋으니까 10개 만들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요동성을 그때 함락시키죠. 가장 중요한 그쪽 지역이 지금 함락시켰지만 결론적으로 안시정 전투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추워집니다. 추워지니까 이쪽에서 아마 그 기록은 그때는 뭐라고 한 게 없지만은 이 당태종이 독감에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날은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요동 지역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제 싫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갈 때 보게 되면은 다시 요택을 지나는데 그때는 꽝꽝 얼어서 쉽게 도망갑니다. 안시정 전투에서 수없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도망간 걸로 이제 기록들이 쭉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보장왕 4년 때 당나라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당태종이 도망갈 때는 겨울에 도망갔기 때문에 독감 걸려가지고 도망갔지만 요택을 통과했죠. 저는 이거에 빗대서 러시아를 보게 되면 지금 독감이 코로나입니다. 오미크론. 지금 러시아에서는 자기네 백신을 만들었죠. 스푸트니크 만들었는데 스푸트니크 물백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가지고 지금 저 많은 병사를 동원하다 보면 우크라이나는 또 백신 맞는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로 걸릴 거예요. 한번 앓고 나서 한 5일이면 낫지만 한번 하고 나면 사기가 팍 끊기잖아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지금 푸틴도 밑대랑을 만나거나 누구 만날 때 보게 되면 상당한 거리를 두고 길게 떨어져서 앉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는 건데
이런 병들이 들면은 철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당대의 코리아고 고구려고 푸틴은 당태종이 비교를 해봅니다. 실패하는 정벌이 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의 고구려는 세계 최강 당나라와 붙으면서 어디 의지할 동맹을 할 데가 없었어요. 딱 하나가 돌고래였는데 그때 돌고래 왕도 먼저 정벌을 하죠. 그게 이세적이가 가서 정벌하고 옵니다. 그 이세적을 다시 고구려 전투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적이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1등 공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손을 잡을 데가 없어야 무너지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유럽이나 나토나 미국하고 동맹을 할 수가 있죠. 동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러시아랑 같은 문화권이었고 많은 게 공유됐는데 싸웠으니까 원수가 되면서 서방 세계로 붙으면서 새롭게 국가를 만들죠. 네이션 빌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도요. 45년 해방되고 48년 정부 만들 때 북한이 지금 노했죠. 소련 사주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기를 2년 가다 전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남북한에서는 북한을 동포로 받지 미국을 친구로 안 받는데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어디로 편을 들어야 동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네이션 빌딩이 됐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요걸 흔들고 있는 게 386 주사파 이자들이란 말입니다. 북한하고 하나가 되자고.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네이션 빌딩이 바로 6.25 전쟁 덕인데 우크라이나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살아남으면 네이션 빌딩이 되고 친서방화되면서 그렇게 역사가 바뀔 거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크라이나와 고구려를 비교해 보시고요. 종신 방어 작전과 후방 차단 작전을 유심히 보시면 러시아가 어떻게 애를 먹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설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